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특히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재정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정병렬 선생님 교재의 핵심 개념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회 후생함수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답이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신나게 파고들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해 봅시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가 가진 돈이나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많아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눠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니면 적어도 사회 전체가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내용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날 텐데요.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도구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둘째, 행복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이 과연 가능은 한 건지 그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본 뒤에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지점, 즉 최적점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생각해 볼 거리까지. 자, 다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갑시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경제학자들의 비밀스러운 도구 상자를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그 비밀 도구의 이름이 바로 사회후생 함수입니다. 영어로는 Social Welfare Function, 줄여서 SWF라고도 하죠.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사회 전체의 행복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식을 보세요. W는 사회 전체의 행복 점수, 즉 후생을 의미하고요. 이 점수는 사회 구성원인 A라는 사람의 만족도, UA와 B라는 사람의 만족도, UB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직관적이죠? 교수님, 함수 공식은 알겠는데요. 이걸 그래프 같은 걸로 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도 있나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있죠. 경제학은 시각화의 학문이니까요. 바로 그 도구가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무차별 곡선은 기억하시죠? 나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연결한 선이잖아요. 사회 무차별 곡선도 똑같아요. A의 행복과 B의 행복 조합이 달라져도 사회 전체의 행복 총점수가 똑같다면 그 점들은 모두 같은 사회 무차별 곡선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좀 더 행복해지고 B가 그만큼 덜 행복해져도 사회 전체 행복 점수가 같다면 오케이! 같은 곡선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고 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들의 행복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합쳐야 할까요? 이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여러 철학적인 관점들이 등장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왼쪽은 공리주의, 오른쪽은 롤스주의의 관점인데요. 어때요? 모양이 완전 딴판이죠? 왼쪽은 반듯한 직선인데 오른쪽은 직각으로 꺾인 L자 모양이에요. 이 그래프 모양의 차이가 두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를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해요. 그냥 모든 사람의 행복을 더해버리는 게 과연 공평한가요? 예를 들어 아주 부유한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랑 정말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걸 똑같은 1점이라고 취급해도 되는 거예요? 와, 지금 정말 중요한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관점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처럼 사회 전체의 행복 총합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A의 효용이 늘든 B의 효용이 늘든 사회 전체에는 똑같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그냥 더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롤스주의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은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불행한 사람의 행복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L자 곡선의 꺾인 점, 즉 두 사람의 효용이 똑같아지는 가장 평등한 지점에서만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사회의 행복을 정의하는 기준조차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개인들의 생각을 잘 모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택을 내리는 그런 완벽한 방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에러우라는 학자가요. 이상적인 투표제도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만족해야지 하는 아주 상식적인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건들이에요. 그렇죠?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만장일치는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엉뚱한 제3의 후보 때문에 결과가 바뀌면 안 되고, 당연히 독재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교수님, 저 조건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걸 만족 못하는 투표제도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로우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5가지 조건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완벽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도 이런 이론적인 한계가 있다는 아주 심오한 통찰을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떡하죠? 완벽한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론적인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 이상적인 이론의 세계를 넘어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최선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의 한계선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곡선이 바로 그 한계선을 보여주는 효용 가능 경계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UPF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자원과 기술을 남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썼을 때 A와 B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행복조합의 최대치를 쭉 연결한 선이에요. 즉, 우리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선 안쪽은 비효율적인 상태, 선 바깥쪽은 현재로서는 도달 불가능한 꿈의 영역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사회의 행복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효용 가능 경계를 하나의 그래프 위에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답이 딱 보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 다시 말해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바로 저 접점 E, 저기가 바로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지점, 사회적 최적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복점, 블리스 포인트, 최고의 행복 지점이라고도 부르죠. 교수님, 죄송한데 실제 숫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역시 숫자로 직접 보는 게 최고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A와 B의 효용합이 최대 120까지 가능한 사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현재 A는 80, B는 20의 효용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둘의 합이 100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더 효율적인 배분으로 가서 총합을 120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A의 것을 뺏어서 B에게 줄 강력한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롤스주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불행한 B의 효용 20이 기준이 되거든요. 이 20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요.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A의 효용 20을 B에게로 이전시켜서 둘 다 60, 60으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회 후생함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사회의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담긴 철학, 그리고 이론적 한계와 현실적인 해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4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사회 후생함수는 사회 전체의 행복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둘째, 공리주의냐 롤스주의냐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셋째,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최선의 답, 즉 사회적 최적점을 찾아낼 수 있다. 어때요? 깔끔하죠?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 결정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가장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 롤스주의, 둘 중에 어떤 철학을, 어떤 사회 후생 함수를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답만 있을 뿐이죠.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배운 경제 이론을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